최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는 경사가 있었죠.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총 3가지 분야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문화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사례부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언어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유네스코 등재유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명 친초로 미라. 고대 칠레의 북부 지역에 살았던 친초로 부족이 만든 이 미라는 제작 시기가 이집트 미라보다 2000년이나 앞선 7000년 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친초로 미라는 진흙 또는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긴 가발을 쓰고 있었고요. 어떤 미라는 윗 입술 위에 콧수염을 연상케 하는 점선이 그려져 있기도 했는데, 이는 서반구에서 가장 오래된 문신의 증거로 꼽히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300구 이상의 친초로 미라가 발견됐고, 발견 당시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해서 학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오르기까지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7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친초로 미라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칠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습도가 상승하는 이상 기후현상이 나타나면서 박물관에 보존 중인 미라마저도 빠르게 부패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아직 발굴하지 못한 미라들까지 고려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부패를 막지 못한다면 미라의 가치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휘파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상상이 되시나요? 터키의 휘파람 언어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올라 있는데요. 터키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휘파람 언어는 입속에서 혀를 일정한 형태로 만들고 성대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리와 음색을 내므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입니다. 휘파람 언어가 주로 사용된 터키 흑해 동부 지역은 굉장히 험준한 산지입니다. 가파른 산이나 지형 때문에 집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전할 말이 있어도 곧바로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멀리 떨어진 이웃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휘파람 언어를 이용해 온 겁니다. 휘파람 언어를 이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았어, 이리 와, 저리 가와 같은 표현부터 사람 이름이나 숫자, 그리고 산불이 났다, 내일 열매 따러 같이 갈래? 와 같은 짧은 문장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휘파람 언어의 가치 전쟁 때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군이 흑해 지역으로 진격해 왔을 때 이 사실이 휘파람 언어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주민들이 전원 대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휘파람 언어는 빠르게 사장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휘파람 언어가 사어, 즉 죽은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3년 과정의 강의 개설을 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실화 100%로 대한민국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방송, 어지간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쏟아져 나왔던 그 방송, 바로 1983년 KBS 특별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인데요.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방송 기간만 138일,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한 비디오 녹화 원본 테이프 463개, 담당 PD의 업무 수첩, 이상가족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 진행표와 큐시트 등 2522건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이야 SNS나 DNA 같은 식별 기술로 지구 반대편에 사는 면친척까지 찾아낼 수 있지만 1980년대는 달랐겠죠.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방송국 앞으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우여곡절 끝에 만난 가족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안방으로 전달됐습니다. KBS 본관에 마련된 기자실에는 전 세계 25개국의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상봉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을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남북한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금, 은, 산호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쓰여진 불경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몽골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칸큐르가 바로 그 불경입니다. 칸큐르는 검은 종이 위에 금, 은, 산호, 진우, 터키석, 자개 등 총 9종류의 보석을 이용해서 25,234페이지에 달하는 불경인데요. 보석으로 도대체 어떻게 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일단 9종류의 보석을 가루로 만들고 이를 각각 서로 다른 컵에 넣은 후에 산에서 가져온 샘물이나 비 같은 민물을 약간 섞습니다. 이후에 당분이 섞인 특수 접착제와 염소의 젖을 혼합해서 보석 잉크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부처나 보살을 묘사한 그림 외에도 자연이나 하늘, 거북이, 호랑이와 같은 동물 그림도 있습니다.
칸큐르는 보석을 이용해 책을 만드는 몽골의 전통 공예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꼽힙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과 속세의 대표적인 사치품인 보석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보기에도 아름답고 역사적, 종교적, 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모두 지닌 칸큐르는 몽골이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세계기록 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인사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이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사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장경판전인데요.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일종의 도서관입니다.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보다 무려 12년이나 앞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팔만대장경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죠. 보관시설과 보관물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만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왜 팔만대장경은 장경판전보다 12년이나 늦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걸까요? 1994년 당시에 한국은 석굴암, 종묘와 함께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팔만대장경은 이 심사에서 뚝 떨어지고 맙니다. 이유는 당시 한국이 유네스코의 기록유산과 문화유산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기록유산은 기록물이나 예술품 등의 가치를 다루고 있고 문화유산은 건축이나 유적, 지역에 대한 가치를 다루죠. 엄밀히 따지면 팔만대장경은 기록물에 해당되는 기록유산인데 이걸 장경판전과 함께 문화유산으로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도 2007년에 무사히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인 팔만대장경, 그리고 그 흔한 첨단 장비 하나 없이 무려 700년 이상 팔만대장경을 지켜온 장경판전의 가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